아유 진짜. 아이, 제가요 얼마 전에 인터넷을 보고 집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 살고 있는데 전에 세입자가 자기한테 보증금 주고 여기서 쭉 살라고 하면 된다 그래갖고 살았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와가지고 저보고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세입자한테 이거 집 거래 받았으니까 제가 여기 산다고 했더니 말도 안 된다고 이건 아니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영문도 모르고 지금 전에 살던 사람은 연락도 안 되고요. 아유 나 진짜 어떻게 아는 것도 없고 저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예? 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오키시와 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집 주인과 세입자, 그리고 방금 오키시와 같은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이라고 하면 집 주인이 보통은 임대인이고요. 이제 세를 내서 이제 임대료를 받는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이제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을 세입자라고 하고 법적으로는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키씨와 같이 이제 새롭게 임차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계약을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그러니까 집 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키씨도 이제 세입자가 되기 때문에 집 주인과 반드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사례는 우키씨가 집 주인과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세입자와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키씨가 세입자로서 월세를 주고 이제 집에서 살려면 반드시 집 주인과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거래를 하면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거래가 될 뿐이지 임대차 계약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중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임대차가 끝나면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나누어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제 집을 알아보러 가게 되니까 적당한 주택을 먼저 찾아보고 부동산을 방문하게 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랑 몇 군데 또 확인을 하게 되고, 그 여러 군데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에게 맞는 집을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집이 결정이 되면 이제 임대차 계약을 씁니다. 임대차 계약을 쓰고 나면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금 반환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 번씩 알아보죠. 먼저 자기가 낼 수 있는 보증금하고 이제 낼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사정이 다른데, 그거를 알고 이제 집을 계약을 하게 되니까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직장이나 이제 자기 주변 지인들을 고려해서 어디에 살 건지 주택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통이나 주변 시설, 그리고 환경, 주차 여부 등 자기에게 맞는 그 우선순위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보통은 이제 집을 계약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 이제 공인중개사랑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몇 군데 찾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한 군데만 꼭 갈 게 아니고 꼭 세네 군데를 방문을 해서 어디가 제일 나은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되면 그 집의 주소를 적어 오거나 카메라로 찍어 두고 이제 돌아와서도 이제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하고 월세 가격이 혹시 조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직접 가보는 게 좋은데요. 집에 가서 혹시 결로나 곰팡이 같은 게 없는지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체크를 제대로 못했다 들어가면 나중에 이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 주인 쪽에서 너네가 잘못했으니까 곰팡이가 생겼지 않냐, 너네가 관리를 잘못했지 않냐, 그래서 수리비를 청구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작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세입자도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수리비 청구를 당하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곰팡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먼저 체크하고, 처음부터 있었다면 그 수리비를 오히려 집 주인한테 청구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도나 보일러 같은 것도 같은 1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나 보일러에 하자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수리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하자가 있었는지, 세입자가 잘못이 없는데도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들어갔을 때 혹시 물건이 파손된 게 없는지, 요즘에는 풀옵션 원룸 같은 데 많이 사니까 이제 그 물건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 중에 혹시 작동이 안 하는 게 있는지 한 번씩 돌려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고장이 나면 집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세입자의 잘못이라고 오해를 덮어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고요. 혹시 이전 세입자가 있다면 여기에 살 때 환기나 일조량이 어떤지 물어보면은 자기가 직접 거주하기 전에 그 거주 환경을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네 가지 정도를 보는 게 좋고요. 그 직거래를 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를 할 때 좀 안전상의 이유로 여성 혼자 집을 둘러보는 건 좀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통은 이제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등기부라는 거는 집의 현재 그 권리 상황을 알려주는 정보인데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의 이름이랑 그리고 실제 그 계약서 작성하는 사람이 똑같은지 이제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신분증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걸 대조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이제 금액이 있고 기간이 나와 있고요. 또 혹시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그 기간 만료일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게 계약서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는데요. 이 특약사항은 일반 거래에는 없는데 우리가 알아보는 그 집 주인만이 별도로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지 말라든지, 아니면 관리비는 얼마를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계약 중간에 이러이러할 때는 나는 해지를 하고 싶다라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표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계약에 맞게 특약을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르면 공인중개사한테 또 물어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관리비랑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과 월세만 보고 들어갔다가 이 관리비나 다른 비용 때문에 그 월세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내 월세뿐만 아니라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이제 그 부당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집 주인과 임대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가끔씩 그 집 주인이 아닌 남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인의 어떤 와이프가 와서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등기부상 이름은 남편 이름인데 계약자 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 와이프가 남편으로부터 또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지, 혹은 남편과 와이프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3자가 이 집 주인의 위임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지, 이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제 등기부상 권리자와 이제 계약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정작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모를 상황이 생기고, 소송을 하더라도 두 명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의 계약이더라도 최소 2년간은 거주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중간 1년이 지났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나가라고 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면 최소한 2년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몇 가지만 보면 되는데요. 먼저 그 표제부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들어가서 살 건물의 주소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보는 주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들어갈 주소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냥 주소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별다른 권리는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갑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갑구라는 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거를 항상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유자 신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주민번호 앞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러니까 관악구 봉천동의 이 건물은 이제 소유자 신 모 씨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은 이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소유자 신 모 씨랑 계약을 하는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두 번째, 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을구가 이제 소유권 외에 혹시 은행 담보 때문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다른 물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채권 최고액 2,07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신 모 씨, 그리고 근저당권자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소유자가 신 모 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은행에 돈을 빌린 겁니다. 빌리고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이 한국주택은행에서 이 건물에 이제 담보권자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담보를 잡은 날짜는 여기 보면 2001년 7월 26일인데 만약에 그 이후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은행보다 2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시 이 건물이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은행이 먼저 1순위로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계약할 집이 근저당이 이미 있는지, 있으면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이 얼마나 있고 전체 이 건물 금액에서 이 담보 금액을 뺐을 때도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굉장히 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세입자는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할 때 그 중개사한테 이런 부분이 뭔지,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랑 근저당이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 아마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확인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등기부 등본 두 번째 페이지인데요. 보통 그 은행 근저당이 아까처럼 이게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등기부도 여러 페이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사례에는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제 끝나는 거고요. 이 등기부 등본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예. 요즘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제 얼마든지 등기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등기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등기부도 다 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면은 언제든지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열람하기와 발급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금해서 열람을 할 때는 열람하기를 하면 되고요. 혹시 나중에 소송이 걸려서 이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발급용으로 발급을 받아야만 이제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열람하기와 발급하기는 똑같은 등기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자체의 차이는 없고요. 그 증빙 용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여기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등기부 소재지, 표제부에 나와 있던 등기부 소재지와 여기 임대차 계약 소재지가 똑같은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할 부분이 구체적으로 201호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액이 중요하니까 보통은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차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월세 계약이면 보통은 보증금을 주고 이제 월세를 들어가게 되니까 이 차임 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불을 하는지 날짜를 봐야 됩니다. 이 보증금 지급 날짜가 늦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해서 그 보증금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일이 당하지 않게끔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주는 게 좋습니다. 네, 금액이 크다면 이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계약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정도 계약금을 주죠. 예를 들어 3억이라면 3천만원 정도 주고 3천만원이라면 300만원 정도 계약금을 주는데요. 이 계약금은 법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계약금을 준 상황에서는 양쪽에서 계약금을 주고 나서 해지를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 입장에서 해지를 하려면 이제 계약금을 2배를 주고 해지를 해야 되고요. 세입자 입장에서 해지를 하려면 계약금을 이제 집주인에게 그냥 주고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다시 말하면 해약금과 같은데요. 이 해약에 대비해서 보증금을 남겨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해지와 상관이 없으면 나머지 어차피 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 자체와는 크게 무관하지만 그 해약금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중도금이 있는데요. 이 중도금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중도금을 주고 나면 이제 함부로 해지를 못하게 됩니다. 중도금은 중도금 이후에 이제 해지를 막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잔금이 남은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 잔금을 주고 나면 이제 건물을 넘겨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잔금 날짜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 차임이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 존속 기간이 보통 2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간이 2005년 2월 20일부터 2007년 2월 20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24개월 동안 내가 거주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뿐만 아니라 이 기간이 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약사항에 보면 이거는 요 계약에만 특약사항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4번에 보면 애완동물 사육 금지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표준이 아니고 집주인이 원해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집의 주인이 어떤 걸 원하는지 이런 걸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가끔씩 이 특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뭐 돈을 청구하거나 이런 분들도 가끔 있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에 내가 동의를 하는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으면 계약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을 쓰고 이제 날인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임대인의 이름이랑 실제 그 본인이 동일한지 혹시 다른 사람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확정일자를 찍는 게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나중에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서 마찬가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같이 해야만 이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이제 살려고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입주를 해야 되겠죠. 본인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받고 그리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보증금 반환을 받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 계약 전에 알아둬야 될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 중간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을 옮겼다거나 학교를 옮겼다거나 이렇게 계약 기간이 안 끝났는데 이사를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임대인에게, 집주인에게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집을 내놔야 되고, 보통은 계약 기간 중간에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중개수수료는 보통 임차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반대로 이제 계약 기간 중에 집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주인이 건물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를 안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난감하죠. 돈도 준비 안 됐고 이제 어디에 갈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이럴 때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걸 항상 인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임대인이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는 보통은 이제 임대인 쪽에서 부담하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렇게 있고, 다만 이거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거지, 임차인이 월세를 안 냈을 때 이거는 임차인이 잘못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세는 반드시 2번 이상 연체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 2번은 꼭 연속하지 않아도 띄엄띄엄 2번이라도 2번이 되면 임대인에게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그 점을 주의하는 게 좋고요. 월세만 잘 내면은 특별히 임차인으로서 문제는 없습니다. 계약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되면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할지 다른 데 이사를 갈지 그런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바쁘게 살다 보면 계약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한 달 전까지는 내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해야만 이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집 주인이든 세입자든 둘 다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이 돼버리거든요. 그걸 법으로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임대인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는 나는 이제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알려야만 이제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둘 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근데 2년이 연장됐다고 해서 2년 동안 갇혀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나는 연장은 됐지만 나가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면은 3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연장이 되기 전에는 미리 얘기를 했더라면 바로 이제 종료가 되는데, 연장이 되고 나면 3개월 텀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미리미리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연장이 돼도 언제든지 해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는 해지를 하겠다라는 거는 혹시 나중을 대비해서 이제 말로 하면은 없어져 버리니까 문자나 이메일이나 아니면 내용 증명이나 이렇게 증거를 남겨두는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주택임대차 종료 중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알아봤고요.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이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이사를 갈 건지 미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결정이 되면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이제 보증금을 받아야 다른 데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집 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법률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 항상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두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도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 다음에 실거주 세 가지가 있어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빨리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주도 안 되고 전입신고도 옮겨야 되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두면 그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전입신고가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사를 가더라도 예전에 살던 곳에서 이제 보증금을 언제든지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 될 때, 그때는 항상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집 주인분들이 잘 안 돌려주거든요. 그 돈을 다른 데 융통해서 쓰기 때문에 그럴 때 결국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통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이깁니다. 그러면 이기고 나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법원에 경매를 신청을 해서 보증금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집주인과 협의해서 미리미리 받으면 이제 소송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만일 협의가 되지 않거나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부득이하게라도 보증금 반환 소송을 꼭 해서 보증금을 반드시 받아야겠죠. 네. 네, 지금까지 세 단계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걸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부동산을 방문해서 이제 경험이 보통 없기 때문에 직거래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혹시 모르는 걸 물어보기도 좋고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경험이 없고 뭔가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반드시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약을 해놓고 후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급한 마음에 제대로 안 알아보고 했다가 나중에 뭐 계약 취소나 계약 해지가 되지 않도록 처음 알아볼 때 꼼꼼히 확인하고 금액이나 이제 집의 어떤 현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차분히 알아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계약을 하면은 그 등기부 그리고 계약서, 이 두 가지를 항상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약을 했더라도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항상 세 가지,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 다음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사는 거, 이 세 가지를 해야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데로 빨리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은 요 세 가지 요건과 똑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점을 또 기억해 두면 좋고요. 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때가 되면 계속 살지 아니면 이사를 갈지를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하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주의해야 될 점을 임대차 계약 전 그리고 계약 중간, 계약 종료 후에 상황을 나누어서 알아봤습니다. 우키시와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알아보고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